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의사결정이 정책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시게 됩니다.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각각의 그 범주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것은 꼭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사회현상을 볼 때 어떠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있어 보이는 말로 프레임워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고의 틀 같은 거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앞으로 어떤 정책 결정 현장을 보시게 될 때 이거는 이런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저런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다 감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심리적 접근입니다. 제목에서처럼 이 심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추진됨을 추정해보고자 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자,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지 과정의 결과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보통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신념, 체계 등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보통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중에 따라 이 정책이 시행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의사결정권자들이 있죠. 그분들의 생애라든지 그분들의 삶에서의 기억이라든지 기록들이 이런 정책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석해 보는 관점입니다. 장점은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정책의 추진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느끼셨겠지만 단점은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속담에서도 사람의 마음은 잘 모른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게 정말 우리가 추정했던 게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인가,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봤을 땐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다라고 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3자의 관점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100% 그런 마음의 결정이다, 그런 신념체계 결정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조직론적 접근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실무행정에서나 아니면 정책학을 전공으로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행정학과 포함해서요, 이 내용들은 한 번은 아마 접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간략하게 한번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론적 접근에서의 특징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의 조직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녹화 시점이 2025년 12월 초입니다. 이 녹화 시점 현재 저는 2개의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심리적 접근으로 봤을 때는 김태현 대표가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좀 하고 이런 걸 현장의 경험을 녹여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심리적 관점이라면요, 조직론적 관점 전체가 보면 더 필드 플레이어도 사실상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대표이사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인의 결정이라고 보는 관점과 유사합니다. 하나의 조직이 결정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전제를 하고 각각의 의사결정 모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동 반응 모형입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영어로 하면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조직 전체가 하나의 자동 ARS라고 하면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요즘엔 보이는 ARS 여러 통화들을 자동적으로 걸러주거나 실제로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 것처럼 자동적으로 뭔가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어떤 처리 방식이 정해져 있고 매뉴얼화 되어 있다면 조직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조직에 의한 자동적인 반응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을 단일 행위자, 보통 유닛이라고 하는데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보통 경영학, 특히나 마케팅 이런 데서는 유닛을 개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고 정책 대상자를 기반으로 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하기도 하죠. 그런데
국가 간, 집단 간 비교를 할 때는 하나의 조직 단위로 하나의 유닛으로 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는 조직을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체계 모형인데요. 시스템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은 뭐 데이터, 제가 시즌3에서 데이터 얘기했을 때 가장 기본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데이터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특히나 정책 현장에 계신 분들 위에 상사들이 갑자기 뭐 자료 내나 할 때 속 다 뭘 있어야 처음에 이렇게 인풋되는 자료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인사이트도 함의도 도출을 하는데 대부분 이 과정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아. 이런 자료 원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는 그 인풋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 자료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어디에서도 강조하는 게 데이터는 항상 저장을 해야 된다. 요즘에는 뭐 수치화하지 않더라도 비정형, 또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반정형, 비정형이란 말도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데이터는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개념처럼 실제로 어떤 요구, 인풋이라고 하는 건 주민의 요구라든지 정책에 대한 요구들이 왔을 때 이 하나의 조직론적 관점에서 요거는 이런 정책으로 산출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인풋이 있을 때 분석이나 도출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시스템 모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회사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뭐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개인 김태은의 행동이 있고요. 회사 대표로서 그리고 또 요구되는 또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고 우리 조직원, 팀원들의 요구되는 결정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여러 논의를 내부적으로 거치고 나갈 때, 외부적으로 나갈 때는 하나의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아마 기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아니 기업을 안 하더라도 실제로 정책 현장이나 실무 현장에 계신 분들도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우리 조직에서 대표해서 나가는 공식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조직을 하나의 회사처럼 보는 겁니다. 뭐 은어 중에 관공서 계신 분들 우리 회사 이런 때 그렇게 회사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회사에서 뭔가 일이 처리되듯이 과정으로 움직인다.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시스템 모형과도 닮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모형에서는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했다면 이거는 조금 더 회사같이 뭔가 표준화된 매뉴얼도 있고 뭔가 절차도 있고 공식도 있고 뭐 이런 표준 프로세스를 뭔가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회사 모형으로 현상을 바라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의 미묘한 차이가 조금 느껴지셨을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쓰레기통 모형 있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이 모형 가장 좋아했어요. 이게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쓰레기통에 뭐 비울 때 요즘에는 실물 휴지통보다 데스크톱 컴퓨터에 있는 휴지통을 더 많이 쓰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뭐 분리수거는 하지만 사무실 안에 쓰레기들은 한 곳에 모으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들이 중첩되어 있다가 어떠한 작용이나 트리거 포인트에 의해서 정책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관점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예전에는 대학 시험에서 서술형 시험이 많았어요. 이렇게 답이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쓰레기통 모형을 뭐 여기 학자들 익숙하실 겁니다. 코헨과 뭐 동료들 이렇게 나오는데 코헨이 진짜 사촌 형제처럼 만난 적도 없고 엄청난 대가시지만 아무튼 쓰레기통 모형은 그런 여러 가지들이 결합돼서 트리거 포인트가 나왔을 때 정책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좀 유사점이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정책의 창 모형이 있습니다. 킹돈이라는 학자가 있고 제가 시즌 1에서도 킹돈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정책의 창을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도 조금 비슷한 결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문제의 흐름이 있고 해결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자의 흐름이 있고 의사결정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 여러 가지 흐름들이 어떤 촉발 포인트를 만나서 정책이 추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조직론적 관점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치론적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라고 해가지고 정치 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어떤 역학관계를 살펴보는 것들을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책적 의사결정이 정치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정치적 의사과정입니다. 정치라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원론적으로 보자면 우리 삶을 더 낫게 하고자 하는,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모인 것이 정당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여 주체 얘기했을 때 비공식 참여자로 정당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정당들 간에 여러 가지 대화와 타협과 토론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이 정책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정치적 관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가지고 뒤에 나오는 모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정치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것들입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대의 민주주의가 됐을 때 우리가 누구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받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고 여러 사람의 문제를 들어야 되고 하니까 공감되는 주제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책 의제 설정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정치인들은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와야 당선에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 정치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 더 표를 확보해서 정책적 수단으로 만들어내는가로 살펴보는 게, 모든 현상을 그렇게 살펴보는 게 의회 정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일상적으로 보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피부에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관료 정치 모형입니다. 관료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관료인데?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관료는 저는 어쨌든 간에 나라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될 겁니다. 가끔씩 공무원 동료들도 만납니다만, 늘 만날 때마다 요즘에 그럽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 되려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이런 거. 근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 보면 나라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그런 마음을 저는 진짜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관료 정치는 이런 게 있죠. 여기까지가 내 책임과 권한이야. 여기까지가 내 권한이야. 여기까지가 내 책임과 권한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점대로 이 정책의 결정 과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격언이 있는데 Where you stand depends on where you sit 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좀 통합적인 시선을 가지면 좋을 텐데 또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또 구분이 되어 있어야 또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지는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의회 정치 모형이랑은 다르게 관료 정치 모형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익 집단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정책 참여자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의사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나온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정책의 창 모형인데요. 제가 정책학을 하면서 저는 이 모형을 가지고 연구도 했었고 사회 현상을 좀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설명이 되더라고요. 일부 현상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봤고요. 아까 쓰레기통 모형 기억나시나요? 그 쓰레기통 모형처럼 어떤 문제의 흐름도 있고 정책의 흐름도 있고 그리고 정치의 흐름도 있습니다. 자, 흐름 중에 문제도 있고 정책, 그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흐름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권자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거 좋아 보이네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의 정책이 추진되더라. 하나의 정책의 윈도우, 하나의 정책의 창이 열린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책의 창 이론이 있습니다. 킹돈이라는 학자 역시 먼 친척처럼 자, 그리고 정책의 창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혁신가들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창이 열리기 위해서는 혁신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서 최적의 대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책이 향하는 방향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있다라고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 말했냐? 이 영상 처음 보고 또 그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라스웰이라고 하는 처음에 정치학자셨다가 정책학의 아버지가 되신 라스웰이라고 하는 학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면 정책학개론 첫 번째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호 연합 모형이 있습니다. 자, 서로 이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들이 다 각각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방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공통의 목표가 있어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힘이 되면 거기에서 도출된 정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중간에 또 브로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책 중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재자에 의해서 하나의 큰 틀에서 합의된 정책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비교적 보통 이론들은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많이 나오는데 이 이론은 2006년에 이렇게 또 제시가 되었습니다. 20년 전이지만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적 접근을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또 지나가는 말로 어떤 회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토론해보자 했더니 사람들이 다 조용했다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관점도 참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에 심리적, 정치적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관점이 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여러 가지 좀 사안을 비교적 균형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너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도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자, 한미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하나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의와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만족 모형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해를 도출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험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 그 안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정책 결론을 도출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탐색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커스트로 환산을 한 게 탐색 비용, 정보 비용, 계산 비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책의 창 모형 다음으로 좋아하는 윌다브스키 또 사촌같이 느껴지는 점진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개선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인지라 실수도 할 수 있고 정책이 이 가설이 틀릴 수도 있으니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조금씩 더 잘 나가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느끼시겠지만 피드백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회고라고 하기도 하고 환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드백과 환류는 후에 나오겠지만 정책 평가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점진적으로 정책이 개선돼 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정책의 추진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처음에 말씀드린 그 프레임워크, 이런 인식의 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의 관점이 맞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볼 때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로 세상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오늘 시야가 조금 더 확장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불철주야 학업에 정진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